대현이가 찍어줘. 누가 대현이가 찍어?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고,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그리고 3대 3인조 강도 사건 등등 무수히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적 수사 증거 수집 방법들이 충분히 발달했고 DNA도 연구 보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살인사건엔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대표 발의했고 끝내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애쓰고 노력하던 또 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바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신혜 씨 사건입니다. 김신혜 씨 사건은 2000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김신혜 씨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타서 술을 먹였고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신혜 씨는 1심, 2심, 3심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신혜 씨가 감옥에서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우리들을 성추행해서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기징역 받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아버지가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우리를 성추행한 아버지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라며 감옥에서 끊임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2014년경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초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저에게 왔고 언론인들이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셨던 것 같고요. 오셔서 김신혜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김신혜 씨를 면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신혜 씨는 면회하는 과정에서 김신혜 씨는 나는 무죄입니다.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엄청난 압박 수사를 받았고 폭력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김신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심, 2심, 3심으로 형사적 처벌이 끝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생기게 된다면 재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심법이 있습니다. 제가 김신혜 씨처럼 당시에는 제기되지 못했지만 제시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김신혜 씨의 재심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김신혜법도 대표 발의했고 김신혜 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친부 살해 누명으로 24년 옥살이 했습니다. 이제 김신혜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화성연쇄 살인범 관련해서도 누명을 썼고 무죄가 나왔고 3내 3인조 살인사건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살인범 공소시효도 없애고 또 이렇게 재심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성과라 비록 24년 만이지만 꼭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3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신혜 씨는 경찰의 협박과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제게는 국가가 없습니다 라고 2015년 김신혜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김신혜 씨의 절규를 듣고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신혜 씨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신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고 당시의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신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기까지는 15년 하고도 9년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김신혜 씨와 수년간 김신혜 씨의 재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형의 확정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시에는 재심 이후에 해당할 수 있도록 김신혜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김신혜 씨 관련한 인권위가 재심을 결정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증거가 명확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불복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 박현수 재판장께서 세심하게 귀기울여주고 그리고 증거를 중심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지법 해남지원 박현수 재판장께 경의를 표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검찰이, 경찰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쓴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초선 때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김신혜법 재심 청구하는 일들을 같이 의논도 하였고 이번에는 김신혜 씨도 완도 출신이고 박준영 변호사도 완도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박준영 변호사가 애써줄 수 있었던 건 그런 인연, 그런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4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김신혜 씨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와 함께 김신혜 씨 재심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했었고 2014년의 활동이 지금 2025년 10년이 넘게 걸려서 드디어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또 항고할까 걱정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받아들여 줄 수는 없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신혜 씨는 23살에 들어가서 이제 50 가까운 나이에 나왔습니다. 혼자 독방에서 있으면서 무죄를 주장했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많이 피폐화되었습니다. 동생이 범인인가 그리고 동생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이 사건. 그러나 그 동생도 누나에 대해서 옥바라지를 아주 오랜 동안 했고 그리고 누나도 동생들을 지켜나가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성추행했다가 자신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고통을 극복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일관된 내용이 그리고 당시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번 무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태안이법도 만들고 구하라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정치적인 활동들도 하지만 이렇게 약자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하는 일이 정치인의 활동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내용을 정치인들이 하는 따뜻한 내용도 좀 많이 보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리는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연을 알리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못했다면 무능이고 안 했다면 공범입니다. 윤석열 체포에 절대 뒷걸음은 없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시한이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확인했던 것은 세계 10위권 선진국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민낯입니다. 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공수처는 경찰의 책임을 떠넘기며 이 급박한 시국에 오락가락 허둥지둥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조본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찰이라고 하여 그 책임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다면 참담한 무능이요, 안 했다면 파렴치한 내란 공범일 뿐입니다. 말로만 국정혼란 최소화를 외칠 뿐 가장 중요한 내란 수계 검거는 수수방관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거듭 엄중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관저 점거 농성 중인 윤석열과 수계를 지키겠다고 관저 앞으로 달려간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야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철저히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체포에 나설 것입니다. 내란 외환수계 윤석열 검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체포 없이 그 무슨 국정혼란 종식이, 그 무슨 민생이, 그 무슨 국제 신인도 재고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윤석열 체포에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 추운 엄동설한 소라 속에 사흘밤을 꼬박 세웠던 우리 민주시민들, 키세스 동지들의 굳은 결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국무장관을 만나든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든 윤석열 체포 없이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제1차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며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좀 편해지겠습니까? 이미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먹거리 생필품 설 명절 상품 가격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겠습니까? 내란 외환수계 윤석열 체포 없이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트럼프보다 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진짜 이유야말로 내란범 윤석열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만 애써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속히 1분 1초의 지체도 없이 즉각 체포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아울러 최 대행이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그 시점에 북한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득달같이 강력 규탄 논평을 내며 야당은 부디 자중하고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에 협조하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몽골까지 가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공작한 자들이 대체 누구였습니까? 전쟁까지 불사하려던 내란 외환범들의 끔찍하고 참담했던 작태들, 보시다시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쓰시죠. 네, 차렷 경례.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저도 예비역 육군대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의 체포구속 및 파면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군 시국 성명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예비역 장성들입니다. 먼저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 총장님 오셨습니다. 황행건 전 이작사령관님 오셨습니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오셨습니다. 김도호 제동님 오셨습니다. 김태성 장군 오셨습니다. 이재각 장군 오셨습니다. 최화식 장군 오셨습니다. 김사진 장군 오셨습니다. 하영재 장군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오늘 성명서에 같이 해주신 분은 부석종 전 해군 총장, 진호영 장군, 김기노, 이진용, 김용식, 문원식 장군이 같이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 대해서는 나누어 읽고 나머지 분들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체포 구속 및 파면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군 시국 성명문. 우리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란숙의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그 잔장들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내란 핵심 종사자 김용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내란숙의 윤석열을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윤석열은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계엄군을 압박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내란숙의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으로 몇 날 며칠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뉘우침은 없습니다. 반헌법적 내란 행위로 역사에 쉴 수 없는 배신 행위를 자행하고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비겁한 형태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전 해군 총장 황기철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 태세에 온몸을 바치온 예비역 장성단을 분노케 한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이 비상계엄과 연계해서 한반도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북풍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노상원이 수첩에서 서해 NLL 일대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시나리오와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준비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국군 심리전단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와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의혹 등 북풍을 끌어들여 한반도의 제2의 6.25 전쟁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외환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면서 안보 문제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던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도리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를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윤석열 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2의 내란입니다. 전 공군 인사참모부장 김도호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군지휘부에 당부합니다. 아직 내란 상황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의해 제2, 제3의 내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하루빨리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제2, 제3의 계엄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군지휘부는 우리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불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군을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앞으로 절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의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신속하게 집행하라. 내란 숙의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 인용과 파면에 정부 여당은 적극 동참하라. 내란 숙의 윤석열 일당을 소탕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에 정부 여당은 적극 앞장서라. (2025년 1월 7일)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 1동이 시국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네, 있습니까? 김태성. 네. 예, 김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년 전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윤석열이 본인과 김건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완전히 내던졌습니다. 윤석열은 당장 국민들의 오라를 받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 장병 후배 여러분, 지난 12.3 계엄령 당시 비록 계엄군으로 투입됐지만은 쭈삣쭈삣한 행동으로 계엄이 실패하도록 했던 모습을 우리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야전에서 묵묵하게 임무 수행하고 있는 군 후배 여러분들은 제복 입은 시민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당당하게 행동할 것을 잘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추된 위상을 여기는 예비역들이 위상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철조망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받으십시오.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 황당하고 명분도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국가 권위와 국격이 형격히 저하되고 국민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으로서 투입한 계엄 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서십시오. 국민들이 국가 경제가 어렵고 계엄령 하달 이후 공포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계엄 정국이 종식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강력한 촉구를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화식입니다. 현재 내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가 경호처 무력을 동원해서 국가 공권력의 집행을 막았습니다.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란 수괴의 신속한 체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첫째로 경호처에 작전 통제되어 있는 군부대 33 군사경찰 경호대 55 경비단 그리고 707 예하의 특임대 이러한 부대들에 대한 경호처의 작전 통제를 해제해서 합참에 직접 통제하러 복귀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내란 수괴를 수비하는데 우리 군이 활용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란 수괴의 체포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법의 집행 문제입니다. 법 집행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군은 내란 수괴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서 나름대로 군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등에서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체포를 곧 진행을 하겠지만은 우리 군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 이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례.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자 브리핑 하겠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청년들을 굶긴 채 내란 수괴 인간 방패로 도구화하고 사병화하는 경호처는 해체가 시급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병사를 동원한 적 없다던 경호처의 주장이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겁니다.
경찰이 찍은 체증 영상에서 검은 점퍼를 입고 공수처를 막아선 이들 대부분은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 경호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같은 사실이 55 경비단장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계급장 떼고 마스크 쓰라 위장까지 세세히 지시하고는 발뺌하면 답니까? 군에 간 청년들을 내란숙의 사병으로 써먹는 그런 막대먹은 도구와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아침 일찍 동원된 병사들은 밥도 못 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내란숙에는 장어를 56kg이나 시켜 먹으면서 의무복무 군인들은 끼니도 거르며 내란숙회를 지켜야 합니까? 필요해서 동원한 군인들에게 이렇게 가혹한데 은박지를 쓴 채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눈에나 들어오겠습니까?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몸빵하라며 다시 읽겠습니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몸빵하라며 의무복무 군인까지 동원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2차 내란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경호처장은 경호처 근무자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니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경호처장은 경호처 근무자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시한부 요새를 지키려는 겁니까? 국방부는 당장 경호처 파견 병사들을 복귀시키십시오. 나라 지키러 간 군인들을 내란숙의 인간방패로 내몬 경호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숙회와 경호처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내란 가담 도망자 집단이 아니라면 경호처는 당장 경찰에 출석하고 국회에도 출석하십시오. 경호처 수뇌부가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 출석 요구를 전원 거부했습니다. 헌법 무시, 국회 무시가 내란숙의 윤석열과 판박입니다. 불출석 사유도 가관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24시간 해야 한다라며 편의점 경호를 자처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 업무를 김태훈 수행부장은 경호 대상자 지근거리 항시 대기를 불출석 사유로 둘러댔습니다. 내란 수괴를 왕처럼 섬기다 보니 내란죄가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 잊은 겁니까? 제 아무리 왕노릇을 해도 내란을 저지른 순간부터 불소추 특권이 없는 피의자에 불과합니다. 경찰 소원에 불응하고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모욕하는 겁니다. 요새에 숨어 수괴만 지키지 말고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용산 이무기 곁에 숨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경호처는 내란 동조를 넘어 공범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강제구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을 짓밟고 날뛰는 경호처 수뇌부를 당장 체포하십시오. 경호처 진압이 곧 내란 진압이고 수사 의지를 가늠할 잣대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의 첫걸음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에도, 네. 왼쪽에도. 네, 조금 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윤석열의 위헌적인 12.3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검열로 비롯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님이십니다.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윤가현 감독님이십니다.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님이십니다.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님이십니다. 이원우 감독님이십니다.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윤희 블랙리스트 EU 총괄 디렉터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12.3 내란 이후에도 각종 정부 기구와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술 검열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먼저 발언은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예술 검열에 대한 재발 방지, 표현의 자유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만드는 데 애써 오셨습니다. 이동현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문화연대 공동대표 이동현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문화예술인 현장인들이 2022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 현장에서 더 이상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없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도적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사실상 블랙리스트 사태 때 그 조사하고 또 실행의 그 문체부의 각종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했었던,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제된 상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1기 보장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었던 대략 한 15건 이상 되는 예술 검열 사례들을 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묵과하고 방기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2기가 지금 선임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 자구책, 그리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권장하고 또 그 피해를 구제를 막을 수 있는 그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그 2기 위원회가 또 공고되는 현상을 보면서 예술인 권리보장회가 애초 해야 되는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예술계의 각종 검열 사태들의 진정들을 조사하고 또 그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위원회의 마땅한 임무들을 방기한 채로 지금 그 위원회 2기가 구성되는 그런 심사 과정이 거쳤다는 거에서 저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사태의 상황이 이제 조만간 이것이 조만간에 이것이 이제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면으로 밟아두게 되고, 그럼 새로운 또 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졸속으로 또 기존의 그 예술인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구제하고 참여했었던 현장 예술인들 배제한 채로 가게 된다면은 또 다른 일기의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2기 선임 현재 상황을 즉각 중단하길 바라고, 제대로 된 예술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 현장과 그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2.3 내란 이후에 예술 검열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특히 지자체장이 예술 검열을 하는 사건은 구미시 시장이 이승환 가수의 이제 공연 콘서트를 이제 취소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예술인들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침해 사건들을 신고해야 하는, 그리고 신고를 관리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검열을 했습니다. 그 예술 검열 사건에 대해서 윤가은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윤가연입니다. 저는 활동명 감자, 배혜영 감독님과 예술인복지재단에 함께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선정 이후 활동보고를 위해 11월 예술활동보고 결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술보고 보고서에는 2024년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라는 제작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활동가이자 다큐멘터리스트 14인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인권영화제 등에 상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올린 이후 12월 26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보완 요청이 왔고, 보완 요청의 내용은 정치적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다른 창작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게 감독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감독에게 유선으로 담당자는 원래 답변을 담당자가 퇴사했으며 모르고 한 일이다 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는 오랫동안 사회 문제와 모순 등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예술활동 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예술인이 아닌가요? 규정과 명백한 근거 없이 단순히 정치 성향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술활동 보고를 완료하지 못하며 사업 참여가 5년간 제한된다면 예술 탄압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술인복지재단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검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예술 검열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더욱이 놀란 것은 강유정 위원실에서 이 사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담은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어떤 경위로 했는지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감독님, 현장에 있는 감독님에게는 직접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검열을 공지한 그 담당자가 퇴사했다라고 했지만, 이 의원실, 강유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기간에 퇴사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자료에서 보시면요, 저희는 그 12.3 계엄 당시 그 한예종 출입 통제를 이제 지시한 문체부, 그러니까 내란 행위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촌 장관을 국수본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예술 검열 그리고 내란 행위들이 빨리 조속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님, 강욱천 한국민의총 사무총장님, 이원우 감독님, 그리고 하장우 문화연대 정책위원장님 이렇게 읽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반헌법적인 예술 검열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어느 시대나 예술가는 불온하다. 김수영 시인의 이 말은 오늘 더욱 절실한 진실이 되었다. 권력은 언제나 권력이 길들일 수 없는 예술을 두려워했고 통제하려 했으며 때로는 침묵을 강요했다. 내란 숙의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집권 초기 윤석열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드러난 예술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검열 의지는 이명박 정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책임자인 유인촌을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자인 용호성을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하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블랙리스트 2.0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실행 중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문체부의 민낯은 더욱 충격적이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폐쇄하며
적극적으로 계엄을 실행했다. 그리고 유인초는 내란을 옹호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또한 이 엄중한 내란 정국 속에서 문체부는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예술검열 방관에 대한 평가는 외면한 채 2기 위원 선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인천, 용호승 등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이자 내란 동조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문체부는 이렇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하게 무력시키고 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방관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블랙리스트 범죄가 재발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장 김장호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예술활동을 제한한 노골적인 검열이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을 사과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에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이 상영한 예술활동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검열을 실행했다. 규정에도 없는 예술 검열을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직접 선정한 2024 올해의 청년작가의 전시장을 스스로 폐쇄하는 모순적인 검열을 실행했다. 서울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재단은 구정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시 참여 작가에 대한 검열 배제,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복성 검열 배제와 표적 감사, 선호원 성북문화재 대표의 지역 문화예술인 폭언 폭행 등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적인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화행정이 일상화된 것이다.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화행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나치게 닮아 있다.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담자 안호상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주무장관 조윤선의 서울시립교양학당 이사 선임에 이어 이제는 학생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였던 송영종 서울시 문화수석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군대와 무속만이 없지 내란 수준의 문화행정이자 인사참사다. 예술활동은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예술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대의 양심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예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예술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침해해온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체포영장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회복되고 지켜져야 할 때다. 어수선한 내란 정국을 틈타 벌어지고 있는 문체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법적인 예술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 정권의 위원 인선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하다. 하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공연 취소에 대해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검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유인초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과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체부 장관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유인총과 문체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블랙리스트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이 모든 반헌법적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 땅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순의 불온함을 허하라. 2025년 1월 7일 블랙리스트 이후입니다. 네, 이상 오늘 반헌법적인 예술 검열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네. 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우로 치닫는 국민의힘 완벽한 위헌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합세했습니다. 국힘 중진들의 목소리는 어느새 정강훈의 목소리와 같아졌습니다. 윤석열, 국힘, 극우 세력이 내란 동맹으로 똘똘 뭉쳐 나라를 망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은 극우 집회로 달려가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며 외로웠을 대통령님을 운운하며 울먹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간저로 달려간 김기현 의원은 사기 탄핵을 끝까지 싸워 맞겠다고 떠들었고, 나경원 의원도 야당이 대국민 내란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가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방탄 정당이며 내란 수괴와 운명 공동체이며 정강훈과 똑같은 극우 세력이며 완벽한 위헌 정당입니다. 국힘의 주장대로라면 짐이 곧 국가라는 왕정시대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 선포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군대를 동원해 반대 세력을 처단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바라가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공고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체포 파면하고 국민의힘은 다음 차례입니다. 금배지를 달고 떵떵거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은 국민들과 함께 내란 외환에 가담하고 동조한 모든 잔당들을 빠짐없이 처벌하여 이 땅의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긴 했는데요. 바로 준비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보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고 내란 극복 국정안정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민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평생 경제관료 최상목 대행이 최소한 경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준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그 영장의 집행에 명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은 최종적인 무산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합니다. 오늘 변협에서는 법상 정해져 있는 상설특검의 의뢰를 오늘이라도 당장 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헌재에서도 완성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던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던 본인의 말조차 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묵묵부답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임명에 있어서도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에 있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결국 지금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일 수 있는 내란 수습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을 그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그러한 국민의 비판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발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남아있는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에서 중심을 잡아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필요로 하는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의 조치를 하나하나 또 추가로 의논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방금 인사 말씀 해주신 김민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이태영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당 법률 대변인이고 이건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오늘 고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당 이태영 법률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태영입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최상목은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의결한 상설특검법에 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에 따라 국회에서 구성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사실상 특별검사 제도를 형용하여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40여 개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한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에 대한 임명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 구성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거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이를 물리적 조직적으로 방해한 경호처장 등에 의해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범을 비호한 경호처장 등에 대해 즉시 인사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수수방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니 향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발 취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피고발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고발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당 법률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영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같은 입장이고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자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위.
예, 준비한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준비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계엄 사태 이후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지 마십시오.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미 형사 고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질문과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불과 13일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서 탄핵소추하였습니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 운운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정안정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요? 헌법과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과 저희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었다는 점을 상기드립니다. 헌법적 관습은 헌법의 일부라는 점도 지적드립니다. 헌법에 의해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까?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거듭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동시에 저희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도 당부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국정을 관리해 주십시오. 편향된 정파적 입장이나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여론에는 휘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 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국정과 민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적 간두에 서 있습니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 공수처, 경호처에게 동시에 경고드립니다. 국가기관 간의 내전을 벌이겠다는 것인지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우선 공수처는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를 지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신속히 권한 없는 사건에서 손을 떼십시오. 경찰로 다시 이첩시키십시오. 지금까지 공수처가 유발한 혼란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십시오. 경찰은 수사와 영장 청구 계획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대통령은 이미 실질적인 연금 상태입니다. 불안을 조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조율하십시오. 합법적이고 품격 있게 공권력을 집행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제발 안심시켜 주십시오.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급된 것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영장에 기반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불법의 논란이 있는 영장에 응하지 않았던 경호처의 임무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호처도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과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혼란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사업장에 하청노조, 소위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전국적으로 좀 알려냈던 그런 노동조합인데요. 그 이후에 교섭들이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교섭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교섭과 관련해서 지난한 투쟁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응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하나오션도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체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거고요.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보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늘까지 49일째 교섭을 촉구하는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의 강인석 부지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회에 김영수 지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기자회견 첫 순서로 김주영 단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환노위 위원들은 하나오션에 대해 하청노사와 함께 노동자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오션이 스스로 핵심 가치라고 내세우는 신용과 의리 속에 노동자는 없는 것입니까? 49일간 단식 농성을 해온 하청지의 강인석 부지회장에 대해 하나오션이 보여준 태도는 회피와 무책임,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함 뿐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자야 죽든 말든이란 생각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11월부터 한겨울 바닷가 조선소 맨바닥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회사는 천막 설치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교섭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소한의 대화를 해보려는 고민을 해보기는커녕 부당하게 집회와 농성을 탄압했고 노조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슈퍼사이클 장기 호황에 올라탔다는 말이 나오지만 하청 노동자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고착화된 저임금과 해결되지 않는 임금체불, 끊임없는 산재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도 하청 노동자의 생명은 전혀 보호하지 않았던 대우조선해양 당시와 비교했을 때 회사의 태도가 나아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재 예방 안전협의는 물론 정당한 처우를 위한 임금 협상 등 교섭의 과제가 수없이 산적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짜 사장 하나오션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제는 하나오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오션은 무척 닮아 있습니다. 노동자 없는 국가도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습니다. 지금의 조선업 호황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오션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오션은 하청업체 대표단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타결에 이룰 수 있도록 교섭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청노사가 참여하는 안전협의체 운영과 470억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그때까지 우리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하청노동자의 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오션이 원청으로서의 교섭 촉진 책임이 있다. 안전협의체도 신속하게 구성해서 책임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라. 연대 발언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혜경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지난 22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옥새 투쟁을 벌이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투쟁, 원청 하나오션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단식을 오늘 49일째로 마무리합니다. 단식 후 요구에도 저희 의원들과 지역의 원로분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단체 교섭 체결을 위해 앞으로의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오션은 즉각 하청 노동자와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급여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청이라는 것을 법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오션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하나오션의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조선산업 위기에서 조선업을 지켜온 이들이 누구입니까? 조선업 위기에서 원청의 인력 줄이기, 단가 후려치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조선업을 지켜온 것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둘째,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사갔는데 하나오션은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선업이 어렵던 2015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4조 2천억 원을 대출하고 2017년에는 한도여신 8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출자 전환, 영구채 전환, 유상증자 등의 간접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본을 확충해 준 것만 6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난 21년간 대우조선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공적 자금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을 하나는 고작 2조 원에 사갔습니다. 유상증자와 금융지원까지 고려하면 헐값이 아니라 공짜로 가져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하나오션의 지분 중 19.5%는 산업은행이 5.8%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가
돈벌이의 혈안이 돼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조선 산업은 살아나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 처우는 왜 그대로입니까? 최근 몇 년 언론에서는 연일 조선 경기가 살아났다고 떠듭니다. 지난해 하나오션은 7.4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098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의 위험한 일은 하청 노동자에게 맡겨지는데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넷째, 왜 470억 손해배상 소송도 철회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돌아온 게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는 470억 원의 손배소송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혈세로 살린 하나오션의 사회적 책임 경영입니까?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뻔뻔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 보십시오. 한노위 의원들은 이 문제를 자시하지 않을 것을 한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이 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업의 초호황 상황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해 주면서 하나오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세 번째 발언으로 우리 49일째 단식 농성 진행 중인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의 강인석 부지회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조선소에 일하고 있는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국민이듯이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하나오션입니다.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오션에서 원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임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일하는 모든 도구들, 기계들 다 하나오션 원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하청업체와 교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하청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교섭은 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진짜 사장인 하나오션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노동삼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사들을 조직해서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하키벌레라고 간첩이라고 종북 세력이라고 윤석열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오션은 정말로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대한민국이 바뀌듯이 하나도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 힘 모아서 열심히 더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단식으로 서 있을 기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오션이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박해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나눠서 순서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오션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하청노사 단체 교섭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오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이 49일의 단식을 중단했다.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내고 하나오션 또한 수천억 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조선업은 초호황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 직후 대한민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는 등 조선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직접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의 삶은 이러한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 불황 당시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은 지금도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신 외국인 일자리가 이를 대체하였고 저임금은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하나오션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였다. 호황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협력업체에서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해 하청 노동자들은 생계 곤란에 빠지고 말았다. 상생협력이나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 따위는 하청 노동자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 하청지회는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선업 원하청 구조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러나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노숙을 해야만 했다. 지난해 12월 협력업체와의 단체 교섭이 5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수차례 교섭에도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단체 협약 의제 중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으며 2023년 단체 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원천 거부였다. 조선소 원하청 구조에서 협력업체는 아무런 자력이 없고 협력업체와의 교섭으로는 노동조건의 어떠한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오늘 조선하청지회는 부지회장 단식을 멈추고 한화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이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요구한다. 하나오션은 더 이상 협력업체 뒤에 숨지 말라. 이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경호처와 그 유튜버 뒤에 숨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겁한 행동이다. 하나오션은 더 이상 뒷짐지지 말고 협력업체와 하청노조 사이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노동위원회도 원청인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들은 협력업체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커다란 양보를 했다. 지금처럼 협력업체가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전혀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청인 하나오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현장의 갈등은 모두 하나오션의 책임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오션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회와 논의했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70억 원 손해배상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대화를 수용하고 원하청 노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육자 안전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그것만이 노동 탄압 기업, 살인 기업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라. 오늘 강인석 부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하지만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3년 전 하청 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외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밝혀진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불법 개입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월 17일 국회 환노위 야당위원 일동. 예, 준비된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49일 동안 곡기를 끊어야 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나오션의 구시대적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오션이 원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야당 환노위 위원들은 예의주시하고 책임 있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하는 후안무치 아리셀 박순관 대표 규탄합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가까이 되었지만 박순관 대표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아리셀 대표로 책임을 통감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린 박순관 대표는 정작 본인은 실질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파렴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를 통해 아리셀의 불법적 운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파견 노동자들은 아리셀의 비상구 위치를 몰랐고 제대로 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도 전지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나 불을 끄고 사후 교육 없이 다시 작업을 재개했으며 그동안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자본의 민낯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이윤만 자신들의 것이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그냥 노동자들의 몫입니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경영진이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박순관 대표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3명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책임 회피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비탄과 분노를 더 깊게 한 박순관 대표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자신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지십시오. 처벌을 피하려고 억지 주장을 펼칠수록 더 강력한 처벌만 돌아갈 뿐임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 가능해진 택배 현장, 안전한 일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 선언하며 택배 노조와 CJ 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교섭을 진행하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달 중에 조인식을 체결하고 이어 3월까지 추가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올해부터 주 7일 택배 배송제가 시작되었으며 아울러 택배 노동자가 원한다면 주 5일만 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직군인 택배 노동 현장에도 주 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되길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와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등의 도입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합의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 간의 개별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나 휴일 수당 문제 등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세밀한 규정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노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택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 연일들은 취재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입니다. 미국 정부 BOA 방송이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이, 오늘은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님께서 저를 저격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국제위원장이 나설 일인가 의아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 진짜 뉴스 발굴단에 대해 민주당이 보여주시는 전당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트럼프 정부가 전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이 중요한 날 BOA는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한국계 영김공화당 하원 의원의 발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BOA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 동맹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언론의 편향성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시위에서 집중되어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은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과 연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강선우 위원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BOA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BOA 기자들은 모두 미국 연방정부의 직원 신분입니다. 오늘 BOA 보도는 미국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지지 세력을 친중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오늘 BOA 보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설마 여론조사에 이어 BOA도 고발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유포하신 가짜뉴스에 대해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BOA와 BOA 코리아는 별개인지요? 강선우 위원장은 BOA의 문의 결과 별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BOA 공보실에 문의하는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BOA 공보실에 문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문의했는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답변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BOA 코리아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BOA 한국어 서비스가 존재할 뿐입니다. BOA 전직 기자에 따르면 최근 BOA 코리아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쓰는 사람이 늘어 당황스러워 있다고 합니다. 강선우 위원장님이 퍼뜨린 가짜뉴스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남의 일에 가짜 뉴스니 아니니 숟가락 얹을 시간에 본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가짜 뉴스 운운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제 이재명 대표께 보낸 입장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재명 대표께 경찰 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혼수 상태가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선우 위원장님은 VOA와 VOA 코리아가 별개냐는 질문에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짜 뉴스 발굴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지혜입니다. 명태균식 여론 조작에 망령이 되살아나 내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호도하여 내란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여론 조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설계 모두 편향적으로 짜인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선거법은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 민주주의적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일체의 왜곡, 조작 행위, 이를 옹호,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왜곡, 조작해서 민의를 호도하고 내란 세력을 결집하려는 추악한 시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에도 엄중 경고합니다. 여론 날조로 모래성을 쌓아봤자 허상일 뿐이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두 건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리인단, 내란의 힘 의원들의 우기기 전략 안쓰럽다.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의 대리인이 우기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은 오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 중인 국회 소추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굳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판단하는 쪽으로 재판 전력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리인 쪽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고 우깁니다. 왜 70%나 90%가 아니고 80%입니까? 헌재가 그 부분까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니 이제 윤석열을 재판에 출석시키고 성실하게 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겨대고 자신들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헌재를 불공정하다고 공격할 셈입니까? 벌써부터 헌재 결정에 불복할 밑밥을 까는 겁니까? 윤석열 대리인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내란의 힘 의원들의 또 다른 우김으로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헌재 결정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등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공소장을 통해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내란의 힘 의원들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곽규택 의원의 말대로라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내란의 힘 의원들, 윤석열 대리인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민생 경제가 망가지고 외교 안보가 불안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적당히들 합시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이나 내란의 힘 의원들의 우기기, 버티기 전략은 오히려 헌법재판소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지 않으려면 부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조태열은 내란 옹호 망언을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건 더 논평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감싸고 돌아 내란의 힘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마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없이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조태열의 망언은 퇴임을 앞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계엄 선포에 대해 당신의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조 장관이 한국적 특수성 운운한 것입니다. 일부만 인용할 경우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딴소리를 할까봐 조 장관의 답변 전체를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시려면 일반적인 그런 맥락보다는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민주주의 이론이라던가 객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어떤 특수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정확한 답이 찾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사람의 말인 것은 아닙니다. 내란 수교를 교묘하게 옹호하는 뱀의 혀를 놀리는 소리입니다. 어느 나라나 고유한 역사, 정치 문화, 특수성이 있으니 대한민국도 당연히 특수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니요.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혹은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닌 매우 독특한 나라여서 내란 같은 범죄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조 장관의 속내는 우리는 그런 수준의 나라이니 민주주의 선진국인 댁들이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조태열 장관은 그날 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국민들을 못 봤습니까?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가 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원들을 못 봤습니까? 아직도 복귀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하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눈 내리는 밤을 견딘 애국 시민들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들이 겨우 지켜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격을 외교 사령탑이라는 자가 망언 몇 마디로 뭉개버려도 되는 겁니까? 조태열 장관은 딱 윤석열 정부 수준에 맞는 외교부 장관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파면 전이라도 조 장관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죄를 하고 책임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셔야겠네요. 예, 이어서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 논평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도한 무능력자라면 오동훈 공수처장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어이없는 블랙 코미디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사실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 봐도 자명합니다. 오 처장은 과거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했습니다. 20대 딸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성남 재개발 예정 부지를 딸이 사도록 했습니다. 오동훈 처장의 돈을 향한 집념, 꼼꼼함과 치밀함은 가히 국대급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는 무능함의 최고봉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행동, 부적절한 언행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셨습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임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적인 위력에 막혔음에도 비상한 결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어주시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대 범죄자인 내란 수괴에게 공수처 출석을 사정하더니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는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 자리에 앉혀준 자에게 보훈을 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돈 앞에서 보여줬던 집념, 꼼꼼함과 치밀함이 내란 속의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체포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해하기 힘든 무능력을 따져볼 구석이 많습니다. 역사적 과업 앞에서 무능력자를 자처한 것은 아닌지 전후 행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능력을 연기한 것이라면 의도한 무능력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눈 내리는 한남동에서 은박 비닐을 뒤집어쓰고 사려는 밤을 견딘 국민들, 윤석열 체포를 염원하며 뉴스에 눈을 떼지 못했던 국민들을 배반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말만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책임집니다. 오 처장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반드시 내란 수괴를 체포해 국정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흔들기, 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흔들고 탄핵 심판을 방해해서라도 내란 수계를 지키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헌법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늘 또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탄핵 심판이 편향됐다며 헌재 흔들기를 이어갔습니다. 주2회 재판이 편파라는 주장은 재론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단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주 1, 2회씩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조속한 탄핵 심판은 국정 안정을 위한 길입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내란 상황을 지속하고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국민들께서 모를 것 같습니까?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다루기로 한 데 대해 내란죄 철회라고 우기는 파렴치 역시 눈뜨고 보기 힘듭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 위반을 따지는 탄핵 심판에 맞게 법리를 재정리했던 사람이 권성동 탄핵소추단장 아닙니까? 사기를 치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억지와 생떼가 반복될수록 본인들의 내란 본색만 명확해질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